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가 대망의 한 주죠. 내일이죠, 화요일. 뭐 얼핏 제가 네. 보기로는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예상 실적이 네.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야 될지 지금 뭐 증권사들 별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그렇죠.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분위기가 이렇게 싹 최근에 이제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네. 실적이 아마 이 모든 논란들을 좀 잠재울 만한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경제 뉴스들 한번 살펴보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뭐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좀 네. 이렇게 주가가 그날 당일에 좋았었는데 한국 반도체는 제가 그 당일에 좋았던 걸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뭐 분기 실적보다는 전망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그래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먼저 달리고 뭐 미국장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박병창 이사님께서 종종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휴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금요일날 반등했던 부분들을 미국이 못 따라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방향이 없으면은 이게 앞에 가는 거 있으면 따라갈 때 마음이 편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달려갈 때도 뒤에서 따라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하면 좋은데 네. 그 뒤에서 따라와야 되는 미국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장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그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은 그 LG엔솔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LG엔솔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잠정 실적을 좀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말에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2분기의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1분기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한 206조 원, 206조 8,500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합산으로 한 150조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 이익은 84조 5,900억. 그러니까 85조 넘어가면 서프라이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4조 4천억이니까 한 65조 정도 넘으면은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64조, 85조, 65조 이거 더하면은 대충 한 150조 정도가 넘어가면은 네. 서프라이즈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 아까 뭐 100조 원 얘기 분기 100조 원 얘기 나오는 거는 그 성과급 충당금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성과급 충당금을 한 10% 정도 이제 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5조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85조가 찍히는데 성과급 충당금이 한 10조 있다. 뭐 그러면 95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부르는 게 숫자라 요즘에 너무 업돼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조는 좀 오바가 아닐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좀 머쓱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100조는 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전망치로 보면 77% 정도 돼요. 근데 네. 마이크론도 80% 찍었으니까 뭐 하이닉스도 이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전망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도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공급 부족 때문에 맞아요. 제대로 이렇게 수급이 안 맞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이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네. 애플 같은 약자가 메모리 값이 너무 비싸요. 막 그런 식의 뭐 메시지들을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스플레이션 등으로 좀 사회적으로 압력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해서 공급량을 좀 늘리면서 가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그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서 좀 글로벌 AI 생태계의 메모리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네. 그때 이제 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앞단에 좀 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면 그럼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딱 이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네. 그 직원들 성과급을 위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우리가 딱 인식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직 좀 불분명해요. 불분명해요. 예, 예. 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충당금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2분기에는 1분기 충당금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성과급을 아, 2분기 네. 충당하는 게 아니라 1분기 때 했던 그게 결론이 1분기 때, 2분기 때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충당금이 이제 2분기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막상 숫자 나오고 나면은 약간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네. 겁니다. 네. 그리고 10일이면은 무슨 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60, 8, 90. 네. 나 아마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그죠? 그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예. ADR 얘기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네. SK 하이닉스의 그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이 1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못 주게 되겠죠. 금요일 날 네. 밤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적보다는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그 메모리 사이클에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네. 그냥 있다면 중국 CXMT나 YMTC의 증설이 영향을 미치면 몰라도 나머지는 그닥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메모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을 때도 이제 비슷한 전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거는 메모리 사이클을 누를 만한 그런 재료들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그때그때 노이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메모리 사이클을 누르진 않을 건데 중국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점점 중국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CXMT가 뭐 S급 인재 엔지니어들을 뭐 대거 투입을 해서 요 양산을 좀 준비를 더 규모를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IPO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생산을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그 이벤트성 그 재료라기보다는 약간 구조적인 재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CXMT가 HBM을 뭐 지금 2E 정도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3D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HBM 자체에서의 경쟁력을 따라잡힐 거다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한 3, 4년 정도의 격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직접 기술 경쟁을 한다라기보다 이게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팔고 있는 물량들이 좀 못 팔게 되고 네. 그 물량이 좀 글로벌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그 전체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미국향 그 엔비디아 들어가는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중국이 반도체를 만약에 강화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네.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레가시 디램 그렇죠. 규모가 삼성전자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HBM은 아직 안 되는데 예, 예. 그 레거시 반도체는 좀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아직 삼성전자만큼 안 되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꽤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양들은 많이 지금 만들고 있죠, 중국이. 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또
소비도 주문해서 꽤 많이 하고 있고. 예, 예. 그게 올해 1월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작년 말에 그 글로벌 IB들이 분석을 했던 게 CXMT의 점유율이 대폭 늘어날 거다. DDR5 만들 수 있다. 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저도 취재하다가 그 샤오미가 납품받기로 했던 그 이 CXMT의 DDR5 그 자료를 보고서 네. 와 이거 진짜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1분기가 됐을 때 물량이 안 나오길래 좀 알아보니까 그 수율을 못 잡아가지고 DDR5까지는 못 갔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1분기에 이번에 D램 점유율을 보니까 CXMT D램 시장 점유율이 전년에 뭐 한 2-3%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8%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거고, 그리고 낸드 쪽은 뭐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낸드는 사실 YMTC의 퀄리티가 애플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애플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이제 탑 클래스 레벨에 올라왔다라는 네. 얘기인 거고, 그때 YMTC를 원래 리퍼 제품에다가 애플이 쓰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리퍼 다음은 이제 신제품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번에 애플이 다시 YMTC나 CXMT 물건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로비를 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이것도 그냥 이벤트성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EUV 장비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반도체 장비 같은 거를 미국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웨이 같은 회사가 이렇게 우회하는 그 기술들을 좀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네. 칩 미세화의 장벽을 피하고 데이터 이동 시간을 줄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칩 미세화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좋은 걸 못 쓰게 하고 TSMC 팹을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칩을 미세화하는 것들이 안 되니까 데이터 이동 시간을 줄인다는 거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화웨이가 통신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통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통신 장비 쪽에서는 뭐 전 세계 탑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다들 틀어 막아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AI 반도체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좀 화웨이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연산은 느리더라도 통신을 속도 극복으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연산은 지금도 연산은 되게 빠른데 메모리가 느려가지고 연산기가 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얘를 이제 통신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을 좀 잘해주면은 놀고 있는 애한테 이게 쫙쫙쫙쫙 보내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AI GPU 클러스터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곳곳에 병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병목을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화웨이가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낸드 이렇게 쌓는 기술 같은 경우는 YMTC가 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핵심 특허만 119건으로 삼성전자 83건, 하이닉스 11건보다 YMTC의 낸드 스태킹 기술이 훨씬 더 특허가 많더라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당장 눈앞에서 우리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좀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조금 신경은 쓰입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 29년 그쯤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네. 그러면 그거를 반도체는 좀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28년, 27년 이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용인팹을 지어서 생산량을 한 2배 정도로 늘리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글로벌 AI 생태계를 확산을 시켜서 이 정도 수요를 만들어주면 그 공급 2배로 늘려가지고 가격 좀 낮춰주고 하면서 중국 쪽을 이렇게 압살해주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 시점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여튼 이번 한 주,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 날들이 반도체 주가에도 또 전체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네. 그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튼 첫 번째 반도체 관련 소식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방산 관련해서도 한번 좀 지켜보실 만한 이벤트가 네.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7일과 8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나토 국가가 아니죠. 북대서양 네. 그 조약기구니까 우리는 태평양 국가지 대서양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토랑 관련은 없는데 자꾸 부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는데
이번에는 그럼 나토 국가도 아닌데 그 왜 가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방산 세일즈를 위해서 간다. 그 주요 회원국들과 정상회교를 통해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납기 역량을 부각하고 유럽 방산 시장 내 협력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 국방비 글로벌 국방비에서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 물론 미국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유럽 연합의 그 드로에서 무기를 사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정프로님. 우리나라가 예, 예. 그러니까 나토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나토 말고 몇 등이냐? EU. EU에서 EU가 우리나라가 네. 1등 갑니다. 아이씨. 왜? 아니 미국 정도는 껴줘야죠. 아니 뭐 미국 그래? 네. 미국이 1등이죠. 우리 2등. 딩동댕. 2등이에요? 예,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 회원국 물론 비중이 뭐 8% 정도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워낙 미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2등인 거고, 지금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 규모가 2016년에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14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높은 기술 수준, 빠른 납기 등 신속한 조달, 가성비,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방산에서 주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그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1년 전에 모든 게 방위비 증액 관련한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 타이밍에 보통 인터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현지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쪽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상회의가 모이기 전에 거기서 어쩐 아젠다를 이야기할 것인지를 툭 던져가지고 네. 상대하고 좀 대충 내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터 사무총장이 지금 던진 메시지는 나토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가 될 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리터 사무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폭증하고 있는 수요를 방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요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 여기도 공급 부족이네요. 공급 부족. 네. 그러니까 지금 나토의 제일 큰 고민은 작년에 증액을 한 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이거를 사야 되는데 공급 부족에 직면을 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에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몰리고 있어서 더 이상 미국 물건을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당장 여기 써야 되는 무기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네. 쟁여놔야 되는 무기를 지금 쟁여놓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리터 사무총장의 그 이번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논의해야 되는 핵심 사안,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냐면 드론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드론의 생산 역량조차 갖춰야 된다. 기술 자체가 거의 한 2, 3주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론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드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 전쟁은 이제 살짝 잊었잖아요. 예, 예. 중동이 워낙 네. 이제 이슈였으니까. 근데 지금 전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예, 예.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하루에 뭐 17,000대씩인가? 지금 뭐 러시아 이곳저곳을 뭐 네. 엄청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뭐 그 이문영 교수 관련된 뭐 주말 올라간 업로드된 거 보셔도 괜찮고, 예, 하여튼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황과는 꽤 많이 다르다는 네. 거 확인하실 수 있을 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45분까지 저희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가봐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오늘 내일 중에 나올 수도 있는 캐나다 잠수함. 네. 캐나다 잠수함이 지금 5대 5다. 그래서 뭐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캐나다 잠수함의 지금 경쟁자가 독일하고 한국인데, 네. 그 솔직히 독일은 나토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원래 게임이 안 되는 판이었는데
이거를 5대5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우리나라 장족의 발전이 좀 있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잠수함은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잠수함이고 독일 잠수함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노르웨이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캐나다도 거의 그 잠수함 거의 못 움직인다고 봐도 될 정도의 구닥다리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32년에 한 척 주고 네. 35년까지 4척 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36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늦죠. 36척까지 4척을 주겠다는 건데 이 4척도 그 독일이랑 노르웨이가 개발해가지고 원래 독일에 하나 노르웨이에 하나 받으려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네들 안 받고 캐나다 먼저 준다고 그런 하고 거예요? 있는 물량 포함해서 36년까지라 뭐 아예 기대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희망 고문으로 한번 좀 기대를 독일 저긴 또 약속 못 해보겠습니다. 지켜요. 예, 납기 같은 거는 우리나라만큼 잘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저 10년, 15년 그냥 흘러간다고. 맞아요. 예. 네. 자, 여튼 방산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요. 세 번째 뉴스. 네. 세 번째 네. 뉴스도 납기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네. 가스터빈. 네.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 수주를 딴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올해 1분기에만 가스터빈 10기를 수주했다. 어... 대단하죠. 네. 거기가 가스터빈 만들어봐야 6기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연간요? 그러니까, 네, 연간. 저 그때 그 창원 공장 갔을 때 6기라 그랬는데 이게 12기로 늘린다 그랬는데 이미 10기를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LNG 복합발전소에 대한 공급도 있고요. 네. 북미 데이터 센터용으로 7기를 벌써 수주를 했답니다. 그게 뭐 XAI 쪽,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먼저 수주를 끊어줬고, 네. 그때 뭐 그 나머지 빅테크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들었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가스터빈이 3년간 300% 가격이 급등을 해서 지금 대당 3,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가 돼 있었냐면은 이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쪽에서 뭐 대단하게 뛰어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5등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앞에 있는 회사 4군데가 있는데 사우디가 이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거기다 가스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GE 버너바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거를 속된 말로 아도를 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물량이 없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도 지금 가스터빈 필요한데 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깃발을 확 올려버리니까 정말 트랙 레코드가 없었던 그 두산에너빌리티한테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 레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계신데 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가스터빈입니다. 이게 SMR은 아직 돈이 될 정도의 네, 규모는 네,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기대할 수 있는 테마는 뭐가 있냐,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이 반도체 공장을 위해서 24시간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얘기인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계획이 35년, 38년 이렇게 되더라도 원전은 한번 지을 때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가야 될 때 그 영광하고 울산 울주에 원전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그리고 전기보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전 한 4기 정도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원전 짓는 수많은 데들이 있겠지만 대형 원전이 진짜 우리나라 그 원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전 4기 이야기가 뭐 뭐요? 스물스물 뭔가 이게 향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뭐 트럼프가 자기 서명이 새겨진 건국 250주년 기념 $100짜리 지폐를 공개했다고 하던데, 예,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굴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니고 이 서명 들어간 건데 네.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 여권에 자기 이름 넣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 이제 퇴임 후에 깜빵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막 여기저기 막 다 해놓으면 야, 근데 미국
자기 이렇게 막 들어간 것은 그 네. 사람 깜빵 보내기 좀 창피하잖아. 그런 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우리 권순우 네, 취재팀장은 얼른 보내드려야죠.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니, 그렇게 이름 탁탁 새겨 놓으면 좀 그런 효과가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에서도 판사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여권에 새겨진 또 지폐에 새겨진 그 케네디 홀인가요? 케네디 홀 네. 그 홀에도 생겨. 자기 이름. 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해놓으면 깜빵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누구도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육개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육대장이라고 뭐 우리나라 육개장 대표 브랜드죠. 그렇죠. 네, 네. 육대장에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또 리뷰가 굉장히 좋았고요. 요거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6대장 총 5팩이 가는데 한 팩당 2인분씩해서 총 10인분 정도 됩니다. 네. 10인분 정도 되는 육개장 아주 건더기가 푸짐한 육개장 전통 방식의 네. 대파가 숭숭 들어가 있는 대파가 최고죠. 하여튼 네. 저거 고기가 아주 듬뿍 해서 든든한 한 끼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떴는데 네. 이렇게 커다란 건더기들이 이제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한 재구매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육대장 본점 그 맛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39,800원 1인분으로 따지면 3,980, 4,000원쯤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육대장 육개장. 이런 건 이제 육대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또 믿고 가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맛있게 댁에서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너무나 덥기도 하지만 습해집니다. 이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예, 습기만 없어도 그래도 좀 버틸 텐데. 네. 이 습해버리면 미쳐버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딱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습했죠. 네, 근데 제가 온도를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는데 네. 습하니까 되게 맞습니다. 더운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한 쿠첸 20리터 제습기 20리터의 습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려면 뭐 이 웬만한 집안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하루 20리터 초강력 제습이 가능하고요. 뽀송뽀송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에어컨을 좀 틀어도 너무 습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네. 에어컨 틀어도 어느 정도 제습은 됩니다만 에어컨 또 너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쿠첸 20리터 제습기로 쓰시면 되겠고 네. 8시간 하루에 사용한다고 치면 하루 전기요금이 800원 정도. 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네요. 1등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등급 1등급이고 요건 한 2-3시간만 틀으셔도 네. 집안 정도의 습기는 싹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밑에 물통 있잖아요. 네. 9리터 들어가는 물통인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물 찬 거 딱 버릴 때 네. 기분 되게 희열이 느껴질 것 같아요. 보람 있죠. 이 제습기가 일한 거지만 하여튼 내가 그 돈 주고 샀으니까 보람이 생깁니다. 이만큼이 이 물을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공중에 떠다녔다는 얘기야? 네. 그 너무 습기 많은 거 막 곰팡이 생기고 그렇죠. 네.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습기 조절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풍 모드에서 41데시벨 정도의 저소음이니까요. 네. 아이 있는 집에서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27만 9천 원. 네. 끝. 그러면 깔끔하시네요. 네.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